제가 들은 걸로는 이게 뭐지? 공포 게임은 아니고 일단 얘는 과거에 난 담임 교사에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그리고 담임 교사가 된 지금 역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 현재 2002땡년 2020땡년이구나. Z 고등학교 교사 고혜원은 자신의 학급 학생인 우진호를 보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다. 그는 누구인가? 과거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기 이전 체벌이 만연하던 시절에 땡 중학교. 나는 취미로 소설을 쓰다가 담임에게 발각되고 마는데 총 10챕터에 선택지는 없고 플레이타임은 1.5시간에서 2시간이랍니다. 헤헤. 시작하기. 이 게임의 묘사된 인물, 장소, 사건 모두 허구적인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에도 우연이다. 나의 투쟁은 안 읽어봤어요. 편지 땡땡땡땡년 땡땡땡땡 학교 프롤로그네요. 자동진행 대사로 저장하기 설정? 안녕 반갑다고 해야 하나? 뭐 읽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작부터 버그인 건 아니죠? 뭐죠? 아래가 뭐가 있나? 내가 눌러야 되는구나. 요즘 조금 많이 힘들었어. 진짜 죽을 만큼. 근데 말할 데가 없더라.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너한테 써본다. 이제 마지막일지도? 처음엔 진짜 별거 아니었어. 진짜로. 그냥 좀 억울한 일 하나 있었던 거고 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했어. 근데 그게 점점 커지더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느새 난 죄인이 됐고 다들 날 피했어.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다 날 싫어해. 다 날 버렸어. 웃긴 건 난 아무한테도 제대로 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거 잠깐만요. 마이크 위치를 좀 바꿔. 있다. 됐다. 다시 해봅시다. 다 그 악마 같은 새끼 때문이야. 지가 뭔데? 왜 날 그렇게까지 짓밟아? 왜 나만 골라서 괴롭히냐고. 나? 아무 짓도 안 했거든? 그런데 매일 지옥 같았어. 진심으로 바란다. 그 새끼 죄 지은 만큼 꼭 벌 받았으면 좋겠어? 그 새끼가 안 되면 그 새끼가 자식이라도 법이 못 해주면 다른 뭐가 됐든. 아니에요. 진짜로. 여기부터 글자가 번져 읽을 수 없다. 울면서 썼나봐. 불쌍해. 낯익은 얼굴. 2020년 3월 현재 Z고등학교. 경기도 남부의 중소도시 Y시. Z고등학교는 Y시의 신도시와 구도심, 철로와 도로 사이 어딘가의 경계선에 기이하게 걸쳐있다. 낡은 흙 운동장, 이끼가 낀 담장, 삐걱대는 녹슨 창틀의 오래된 본관. 그 옆에 덧붙인 유리 외벽의 현대식 별관은 마치 다른 시공간에서 잘못 끼워진 조각처럼 어색하게 털컥 붙어있다. 학교의 정체성은 주변만큼이나 모호했고 낡고 눅진한 시간의 냄새가 났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바짝 마른 히터 바람이 정수리를 스쳤다. 목덜미가 저절로 움찔했다. 구석의 벽걸이 스피커에선 마침 교무부장의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임시 교직원 회의가. 익숙한 문장들이 기계처럼 반복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짧게 주위에 인사를 건네며 자기 자리에 앉았다. 고혜원이 나구나. 여자야? 나는 남자지? 남잔가봐. 고혜원은 되게 여자 이름 같지 않나? 국어 교사가 된 지 벌써 7년. 모교인 이 낡은 학교에 부임한 지는 3년째. 언젠가부터 자신도 이 느릿한 시간 속에 천천히 녹아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 새 학기 첫날의 어수선함과 긴장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안정을 느낀다. 예상 가능한 질서와 루틴이 작동하는 느낌. 그 속에서 은근한 안도감이 배어있었다. Z고등학교가 내 모교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30대 중반이 되고 나서도 나는 늘 단정하려고 노력했다. 보통 체형이 검은 셔츠, 짙은 회색 바지, 정돈된 머리, 장신구 하나 없는 손목. 종종 나를 차갑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얇은 턱선과 서늘한 눈매,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표정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에 무감했다. 애초에 거울도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다. 행정실무사. 고혜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은 2학년 8반이네요. 행정실무사가 내민 학급 명렬표. 난 숫자 8에서 시선을 잠시 멈췄다. 근데 이거 반 정하는 거 행정실무사가 정하는 거예요? 나 아직도 반 정하는 기준을 모르는데? 이거 반 누가 정해요? 아니 반 어떻게 정해? 행정실무사가 정하는 거였어? 8반 교실은 몇 안 되는 북향 교실이었다. 천성적으로 어둡고 눅눅한 공간. 아 8반이구나. 햇빛은 유리창으로 비껴들었고 먼지가 켜켜이 쌓인 창 너머로 교실 안에는 늘 습기 어린 음영이 가라앉아 있었다. 해마다 담임들이 꺼리는 반이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곳이 편했다. 무언가를 감추기에 좋은 분위기. 이 쉔키! 자신조차 잊어버린 기억까지도 묻어둘 수 있는 공간. 교직원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는 곧장 교실로 향했다. 와 씨, 야 우리 학교 그 종이랑 똑같은데? 이거 쓰는구나. 첫 수업종이 올렸을 때는 이미 2학년 8반 교탁 옆에 서 있었다. 교실 안은 적막했다. 겨울방학의 먼지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 떠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올해 너희 담임을 맡게 된 고혜원이라 한다. 과목은 문학? 오. 나도 제트고 출신이니까 너네 선배 되겠지?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한다. 아이들은 대체로 고요했다. 새 담임이 어떤 사람인지 간을 본 중이겠지. 몇몇은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벌써 800이라고 졸고 있었다. 그럼 출석 불러볼게. 강수호. 네. 김동재. 네.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명렬표 속 처음 보는 이름들을 불러갔다. 우진우. 네. 대답은 무난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숨이 걸렸다. 심장이 아주 잠깐 멈춘 것 같았다. 공기가 갑자기 낯설어진다. 소년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다. 아니 단지 익숙하다고 부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건 기억이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귀가 먹먹했다. 명령표를 붙잡은 손가락이 서서히 굳어갔다. 목젖이 꿀꺽 삼켜지지 않는 침을 밀어 올렸다. 마른 입 안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눈빛이 가장 먼저 꽂힌다. 관심이 없는 듯하면서도 날카롭게 꿰뚫려 보이는 눈매. 그리고 그 외모는 기억 속에 누군가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내가 힘들게 지원했던 그 눈빛, 그 얼굴. 숨을 곳을 잃은 기억이 파도처럼 넘실거리다 마치 내 눈앞에서 정확히 형태를 갖추었다. 당국 휴대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 피멍든 허벅지 위로 터지는 굵은 신음. 교실 문 앞에서 울리는 욕설. 야 이 개새끼야 튀어나와! 눈앞이 깜빡였다. 시야 가장자리가 검게 타들어갔다. 다리에 힘이 풀릴 듯한 한 손으로 교탁을 붙잡고 뱉었다. 쌤? 출석 안 불러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 부르는 것처럼 왜곡되어. 아 그래. 나는 현실로 돌아와 억지로 입술을 뗐다. 다음은 장현준? 목소리는 나조차 낯설 만큼 납작하게 깔렸다. 마치 자신의 육체에서 분리된 사람처럼 남은 이름들을 무의식적으로 불러내려갔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우연이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기억은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고 어두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다시 떠오를 날만이 기다리며 늘 거기서 조용히 잠들었을 뿐. 다음 날 2002년 3월 현재. 다음 날 2학년 8반의 첫 국어 수업. 나는 교실 앞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평소보다 더 깊고 더 천천히. 숨을 내쉴 때마다 뭔가 들러붙은 감정이 목구멍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문을 열기 직전 무의식적으로 손끝에 힘을 주었다. 떨지마. 이미 지나간 일이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미끄러웠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래 수업에선 처음 만나네. 나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며 교탁으로 향했다. 시선은 훈련된 듯 교실을 스쳐 지나갔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멈춘 자리. 창가 두 번째 줄 우진우. 이게 뭐지? 공기청정기인가? 이게 뭐지? 스피커폰인가? 진우는 턱을 괜 채 어제와 같은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고요했다. 나는 짧게 숨을 멈췄다가 다시 내쉬었다. 평소처럼 정신 차리고 깊이 생각하지 마. 나는 프린트를 꺼내며 말했다. 첫 시간이고 하니 오늘은 시 한 편 읽을 거예요. 윤동주의 길입니다. 칠판에 시 제목과 작가명을 또박또박 적었다. 분필이 칠판에 닿는 사소한 마찰음조차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다. 윤동주는 흔히 순수시인이라 불리죠. 하지만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상실감과 고독이 먼저 다가옵니다. 이 시 역시 단순히 길에 관한 시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유명한 시죠? 그리고 나는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와, 나 저 이 시 알아요. 나 이 시 알아요. 이거 우물 나오던가? 그 시 아닌가? 내가 하는 시가 맞을려나? 잃어버렸습니다. 또 시 읽는 것처럼 읽어야 돼?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런 시였던가? 낭독이 끝났을 때 교실은 조용했다. 나는 천천히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다 다시 진우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이해도 반발도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기록하는 사람처럼.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시선을 피했다. 이 시는 이상적인 자아를 찾으려는 여정이라 할 수 있어요. 화자는 삶의 이유를 이상적인 자아를 찾기 위한 거라고 강하게 표명하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나는 자신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자각했다. 목소리는 교사로서 평온했지만 심장은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진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뭔가 눌러담긴 표정. 그건 내가 잘 아는 표정이었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이 시에 그 아이는 지금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조용히 쌓아두고 있었다. 인생을 사는 것도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 그 길을 절대 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걸음을 멈추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겠죠. 힘들어도 끝까지 걸어가야겠죠. 그런 생각으로 이 길을 골라봤습니다. 수업이 끝났다. 종소리는 맑고 건조했지만 내 머릿속은 여전히 뿌연 안개 속에 잠긴 듯 흐릿했다. 아이들이 책상을 정리하고 책을 챙겨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간다. 익숙한 분주함, 어딘지 모르게 가벼운 소란. 진우는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 문 앞에서 나를 돌아봤다. 아무 말도 없이 그 눈빛은 여전히 이번에도 날카롭지 않았다. 아주 잠깐 정지된 시간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곧 진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교실을 나섰다. 나는 홀로 남은 교실에 가만히 서 있었다. 칠판에 남은 시 제목 길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며 문득 등 뒤가 서늘해졌다. 그 단어는 마치 오래전 기억의 겉장을 다시 들추듯 나를 붙들고 있었다. 챕터 2 야만의 교실. 이땡년 4월 오래전 땡중학교.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학교 내외 및 사이버 공간 등에서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 교장 등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 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아직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이나 학생 인권 조례 같은 달콤한 것이 없던 21세기 초 2000땡년 이 나라의 학교는 야만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납득시키는 방법으로 폭력이 제일 쉽다고 누가 말했던가. 교사의 언어폭력, 체벌, 단체 기합 그런 것들이 교실 안에 너무나 익숙했다. 맞을 짓을 하니 맞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정당화가 아니라 거의 공식처럼 작동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구타에 동원되는 도구들은 자 출석부, 효자손 회초리 같은 가벼운 것부터 강목, 쇠파이프, 야구 배트, 골프채 같은 본격적인 것들까지 다양했다. 또는 맨몸으로 학생의 싸다기를 날리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교사들도 적지 않았었다. 휴대폰과 인터넷은 아직 학생들에게 열려있지 않았다. 부모님조차 학교 편이었다. 우리는 말할 곳이 없었다. 아니 말해야 하는 것인지조차 몰랐다. 그때의 도덕적 잣대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학교마다 교사들이 단어 그대로의 의미로 무기를 휘두르며 자기 나름의 공포와 폭력으로 교실을 지배하던 그 비정상 쪽에서 학생들은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숨죽이는 법부터 배우게 되는 게 정상이었다. YCX 중학생이었던 나는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괜찮은 학생이었다. 성적은 늘 상위권, 평범하고 조용한 모범생으로 분류됐다.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내성적인 학생. 그 시절에 내가 공적인 폭력을 피해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이었다. 글을 쓴다는 사실만 빼면. 소설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다. 밤늦게 책상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거나 노트에 끼적이는 것만이 내 유일한 일탈. 이야기를 만드는 동안 내 세포는 활력을 되찾았다. 소설 속에서 반 아이들은 혁명을 일으켰고 학교를 뒤집었다? 아 그치 소설 속이니까요. 소설 속에서 폭력 교사들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처벌당했다. 소설 속에서만큼은 우리가 가장 강했다. 어쩌면 나는 상처 입은 마음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글쓰기를 골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글은 여기저기 보여줄 용기는 없었다. 내가 만든 인물들과 문장들은 나를 너무 닮아 있었고 누군가 그것을 읽는다는 건 내 속내를 모두 드러내는 일처럼 느껴졌다. 반 아이들 중 서주영은 유난히 밝고 싹싹했다. 작은 키, 단정한 단발머리, 웃을 때마다 코끝이 살짝 들리는 얼굴. 이때 공학이 있었어? 이때 공학이 있을 리가 없는데? 있었나? 쉬는 시간엔 늘 친구들 가운데 섞여 있었지만 그 웃음 끝에는 늘 조그만 쉼표가 하나 찍혀 있었다. 오, 그 웃음 끝에는 늘 조그만 쉼표 하나가 찍혀 있었다. 이거 단어 좀 괜찮네. 내가 보기로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웃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갑작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오, 아 뭐야? 너 혹시 소설 같은 거 써? 뭐? 등골이 오싹했다. 반장이 너 소설 쓰는 거 알려줬어. 미안, 어쩌다 얘기가 나온 건데 근데 진짜 잘 쓴다고 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나는 화가 났지만 꼭 눌러 담았다. 그거 심심해서 그냥 대충 쓴 거야. 아니라던데? 되게 리얼하다던데? 근데 혹시 나도 보여줄 수 있어? 나는 망설였다. 보고 싶어? 응, 나도 소설 많이 읽거든.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나는 집에서 내 소설을 잉크젯 프린터로 뽑았다. 제목도 없는 작은 폰트에 A4 8장을 스테이플러로 고정한 원고. 등장인물은 평범한 중학생들, 그 가운데 감옥 학교가 있다. 교사 겸 교관들은 사소한 잘못으로도 늘 학생을 때리고 학대한다. 학생들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친다. 주인공은 아이 조용해봐. 주인공은 동료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고 사제간에 벌어진 치열한 전쟁 끝에 결국 감시탑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하고 만다. 걔 정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려나? 이른 아침 서주영은 내게 준 소설 원고를 다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야, 이거 진짜 네가 썼어? 나는 입을 반쯤 벌린 채 한참 머뭇거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를 폭동이라니. 좀 무서운데? 진짜 멋지다. 이거 너 아니면 못 쓸 것 같아. 진심이 느껴져. 나 이 소설 빌려가도 될까? 그냥 너 가져. 줄게. 그날 밤 나는 뿌듯함을 느끼며 내가 쓴 글을 여러 번 다시 읽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반장에게 컴퓨터로 살짝 보여준 적은 있으나 주영이 두 번째 독자였다. 이 소설은 이제 제 겁니다. 저작권 바로 신청해버려가지고. 소설 김빠이. 하지만 그녀가 해준 평가는 어떤 평론가의 말보다 좋았다. 더 많은 독자가 생겨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 아 근데 내용이 그건데 졸업하고 하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다. 들켰구나. 며칠 후 더 많은 지지자 아니에요 지지자 말고요. 그날은 무더운데도 유난히 습했다. 아침부터 연 창문이 무색하게 바람 하나 불지 않았고 교실 안에는 축축한 땀 냄새가 가득해. 아침 조회가 시작되려는 순간 교실 앞문이 쾅 하고 열렸다. 우기훈 우리 반 담임. 담당 과목은 기술이었는데 무슨 운동을 했는지 근육질에 덩치와 두꺼운 팔뚝을 자랑했다. 예전 반항하는 학생의 따귀를 계속 때리며 교실 앞에서 뒤까지 밀고 갔다는 전설이 떠돌았지만 와 따귀를 계속 때리며 교실 앞에서 뒤까지 밀고 갔다는 전설? 이건 전설이 아닌 것 같은데? 그가 주로 사용하는 훈육 도구는 당구 큐대였다. 정신봉이라는 이름이 매직으로 적힌 그 큐대는 오늘도 그의 옆구리에 끼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유난히 험악했다. 나를 포함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아이들은 입을 싹 다물었다. 교실 공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다. 중간고사 성적 발표 이후로 안 패고 조용했는데 뭐지? 그는 말없이 교탁 앞으로 가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종이뭉치를 국어책 읽듯 빳빳한 어조로 크게 읽기 시작했다. 사소한 이유 하나에도 우리는 반항할 수 없이 매타작을 당해야 했다. 그거는 분위기가 다르잖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건 내가 썼던 문장이었다. 정확히 기억하는 밤늦게 짜내던 바로 그 문장. 저걸 왜 담임이 가지고 있지? 반정과 서주영은 견눈질했다. 둘 다 파랗게 질려 있었다. 우기훈의 낭독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담임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 감옥에서 혁명을 일으키자. 어허 아니에요. 우기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비웃음 같은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눈빛으로 교실 전체를 훑었다. 이웃은 새끼 복도로 나가.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난 숨도 쉴 수 없었다. 우기훈이 큐대를 교탁의 색에 내리쳤다. 쾅! 교탁 위에 햇빛을 받아 하얀 먼지가 날리는 게 느릿하게 보였다. 모든 것이 다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기훈은 계속 으르렁댔다. 없어? 어제 우리 반 새끼가 흘리고 가는 걸 봤는데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가라. 나 이런 거 못하겠어. 이런 뭔가 화내는 느낌을 내가 못하겠어. 38명 중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반장도 서주영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은 실끈 감고 있었다. 혁명하다. 난 분명 기회를 줬다? 우규는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러더니 별 준비 동작 없이 서주영의 책상을 발로 와장창 걷어찼다. 쓰러진 책상에서 필통이 교과서가 가방이 교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양심 불량 복도로 나갈 새끼야. 서주영은 천천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손은 떨렸다. 공학이 중학교구나. 중학교는 근데 중학교도 곧 복도에서 퍽퍽 소리가 들렸다. 정신봉을 지도에 사용하긴 소리겠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에게 예의는 없었다. 주기적으로 우기훈의 분노에 찬 신문은 계속되는 듯 했지만 그 목소리까진 잘 들리지 않았다. 내가 썼다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비밀을 지켜줄까?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1분? 3분? 갑자기 앞문이 열리더니 우기훈이 날 집어냈다. 야 개새끼야 튀어나와! 씹어뱉은 듯한 우기훈의 말. 역시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다. 세계가 멈추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느낌. 나는 힘없이 복도로 나갔다. 엉거주춤 서있던 서주영은 내 시선을 피했다. 주영이 들어가서 수업 준비해. 넌 엎드릴 새끼야. 말보다 일단 맞고 시작하는구나. 엉덩이와 허벅지에 연결된 연결부를 정확하게 노리는 우기훈. 격렬한 통증이 치밀어 올랐다. 퍽퍽퍽. 아프다고 움직이다 뼈를 잘못 맞으면 더 큰일이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자세를 최대한 고정하고자 노력했지만 몸이 베베 뒤틀린 것까진 참지 못했다. 다리에는 감각이 없어진다. 대체 몇 대나 때리는 걸까? 미드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허.
제국대학 시절엔 이거보다 더 했어요. 일어나. 영겁의 고문과 같은 폭행이 끝나고 나는 팔다리를 후들거리며 일어났다. 우기우는 약간 숨이 차 보였다. 힐급 복도 저 멀리서 1교시를 맡은 수학 선생님이 딴청을 피우며 기다리는 게 보였다. 야, 이 새끼야. 얌전한 줄 알았더니 이딴 걸 써서 돌려보고 있었네? 부모님 모셔와서 정식으로 징계받고 싶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어허, 아니라니께. 소설을 쓴 게 징계받을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 아까 나오랄 땐 왜 안 나왔어? 괜히 더 맞은 주영이한테 미안하지 않냐, 새끼야? 죄송합니다. 주영이를 때린 건 당신이잖아. 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공부나 처해. 또 이따위 같은 소설 찌끄레기 쓰다 걸리면 진짜 죽을 줄 알아. 네, 이제 안 쓰겠습니다. 나만 쓸 수 있다고 진심이 느껴진다 했는데. 분명 경고했다. 들어가, 새끼야. 퍽. 말을 끝내며 그는 내 가슴팍을 주먹으로 세게 가격했다. 패잔. 너 우리랑 글 쓰는 게 약간 비슷하다? 나는 폐잔변처럼 꼴룩대면서 37구의 산송장들이 모여있는 교실로 들어왔다. 자리에 앉을 때 격렬한 통증과 함께 땀과 피가 섞인 교복 바지 안쪽에 뜨겁게 젖어있는 게 확 느껴졌다. 청백내전. 그날 이후로 내 중학교 생활은 톱니바퀴는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아니라니까. 갈림길. 훨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소설 쓰는 사람은 역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소설을 쓰려면 과거의 소설들을 뒤집으다 보면 언젠간 역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아이를 의식하게 되었다. 우진호는 생각보다 말이 없었다. 아, 현재네요? 표정도 없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지도 스스로 나서지도 않았다. 그건 아니라고?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아니 근데 볼 수밖에 없어. 보다 보면 예전 소설들 보다 보면 어떻게든 몇 가지 뭐라 해야 되지? 정보들은 얻게 돼 있어요. 하지만 수업 시간만큼 누구보다 집중했고 특히 내 문학 수업에서 유난히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빛난 듯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피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진우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진우의 얼굴이 눈빛이 우기운 그 야만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기에 요새는 생활기록부에도 부모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진짜 그의 자식인가? 아니면 그냥 닮았을 뿐이 타인인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불확실함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가정방문은 되지? 안 되는구나. 2020년이니까 될 게 없긴 하겠다. 상담은 할 수 있을 텐데? 3월 막바지 어느 날 오후 쉬는 시간 햇살은 점점 따뜻해졌고 복도 끝 창문이 자주 열렸다. 바람이 교실과 복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어딘가 묵은 먼지 냄새와 오래된 기억이 스며나왔다. 복도에 떠들썩한 풍경 속에서 문학 교과서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인은 말없이 교과서를 주었다. 진우였다. 도민재? 민재씨! 아이고 못 봤네. 야 미안하다. 진우의 어깨를 툭 치고 가는 학생은 역시 우리 반인 민재였다. 도민재. 말투는 가볍고 겉으로는 친근했으나 그 속은 은근히 조수가 숨어있었다. 그 다음 날에도 교실 안에서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었다. 아 깡촌? 경기도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경기도는 깡촌은 아닌데. 아 근데 수도권 벗어나면 다 비슷비슷해. 정말 시골 가는 게 아닌 이상 수도권 벗어나면 다 비슷비슷해. 민재는 진우의 트레이닝복을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거 짭 아니야? 마크가 이상한데? 아 그렇다 아니다 뭐라 말 좀 해봐 씨발. 사람이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짭 아니야. 진우는 시선을 내리깐 채 조용히 대답했고 민재는 순간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였지만 금방 다른 친구들 쪽으로 멀어졌다. 나는 그 장면들을 지켜보면서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구나. 괜히 내가 개입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지도 몰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결국 불편한 진우에 대한 외면이라는 것을. 아... 학생 상담 주간. 방과 후 학번 순에 따라 우진호의 상담이 잡혀 있었다.
나는 수업이 모두 끝난 우리 반 교실에서 진우와 1대1 상담을 시작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지만 딱 하나의 질문이 먼저 떠올랐다. 나는 용기를 짜내어 진우를 바라보고 무거운 입을 열어 가장 알고 싶은 것을 물었다. 진우야, 혹시 아버님 성함이 우기자 혼자 맞으시니? 진우는 잠깐 멈칫하더니 시선을 책상에 고정한 채 말했다. 네, 맞아요. 희귀한 성씨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내 속은 철렁 내려앉았다. 상담소도 쌤 맘대로 하는 거냐고. 아마 앞에 있는 애들을 먼저 한 다음에 한 거 아닐까요? 뭐 있었겠지 뭐. 정신을 차리려는 순간 창문 틈 사이로 한 줄기의 바람이 스쳤고 흔들리는 커튼과 서류 뭉치가 현실로 나를 끌어당겼다. 먼저 침묵을 깨야 했다. 그럼 혹시 아버님께서는 예전에 선생님 하셨니?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얘기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 태어나기 전에 그만두고 치킨집 차리셨거든요. 그렇구나. 치킨집?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 속으로 당황했지만 대화를 이어갔다. 그 부모님 두 분은 다 건강하시고? 아니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됐어요. 교통사고로. 죽었구나. 죽었다고? 우기훈이? 나는 복잡한 마음을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사실 아버지랑 별로 얘기를 못 해봤어요. 그냥 좀 무서웠어요. 술도 많이 드셨고 좀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편했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리고 곧 애틋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사랑받지 못한 아들의 건조한 말이 대놓고 아버지를 욕하는 말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와닿았기 때문이었다. 그래,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아, 또 이해가 되네. 진우가 상담을 마치고 귀가한 후에도 나는 혼자 교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목이 마른 것도 숨이 찬 것도 아니었다.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 들썩였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가슴 어딘가가 계속 쑤셨다. 분노, 공허,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 기괴한 감정. 그렇게 끝났다고? 나는 아직도. 진우는 우기훈을 잘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 우기훈의 그림자는 평생 드려져 있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일처럼 잊고 싶지만은 잊을 수는 없었다. 망각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 혼자만이 그를 아직 살아있게 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건 매우 끔찍한 생각이었다. 진우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살고 있었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그때를 아직 견디고 있었다. 이건 일종의 연자제야. 진우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빛은 나에게 너무 많은 과거의 추억들 되살려 놓았다. 진우는 절대로 의도한 바가 아니겠지만 진우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서서히 과거를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 아이도 언젠가 그 아버지처럼 될지 모른다 라는 내면의 속삭임이었다. 현재 며칠 후 공강시간 교직원 휴게실에서 생활지도부 최봉식 쌤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봉식쌤. 아유, 안녕하세요. 교무실 바뀌니까 얼굴 보기 힘드네요. 텀블러에 물을 받으러 정수기로 다가가는데 뒤에서 봉식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혜원쌤, 혹시 2학년 8반 담임이신가요? 아, 네. 그 반에 도민지라는 학생 있죠? 순간 철렁했다. 진우와 민재가 실랭이하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네, 그런데요? 걔 조심하세요. 어떤 앤데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대물었다. 민재는 바쁘다며 상담 주간에 상담을 거부한 학생이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다. 봉식쌤은 잠시 말을 아끼다 들고 있던 커피를 한 모금 삼킨 뒤 천천히 말을 이었다. 걔가 중학교 때 사건이 있었어요. 도민재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었는데 그쪽에서도 바로 학폭 맞신고하고 판사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피해자를 역으로 맞고서 해버렸어요. 제대로 증거도 없는데 학폭 신고했다고 무고죄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죠? 그래서요?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로 바뀌고 결국 정식 재판까지 갔어요. 텀블러를 든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과 어쩐지 너무 익숙한 구조라는 생각이 연이어 들었다. 더 웃긴 건 당시 담임쌤이 신규였는데 그분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 아동학대요? 왜요? 폭언 정서적 학대를 했대요. 아,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고 도민재 걔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쌤은 꼭 처벌해달라고 말했다네요. 나는 어이가 없어 말을 잃었고 봉식쌤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무고 명예훼손 재판은 무죄로 끝났지만 학폭 결과도 나오자마자 재심 청구, 행정심판 뭐 걸 수 있다는 건 다 걸어서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피해자의 가족은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전학 가버렸죠. 당시 담임쌤도 아동학대는 무혐의 처리됐지만 정신과 다니며 트라우마 못 이기고 지방으로 전근. 결과적으로 도민재 쪽이 돈과 시간을 써서 세탁기 돌리는데 성공해버린 거죠. 개쉔키네? 그리고 우리 YC 생활지도 교사 모임에 해마다 언급되는 최악의 사례입니다. 교육청에도 연수 때마다 계속 말 나오고 공식쌤은 낮은 목소리를 덧붙였다. 운 나쁘게 잘못 걸리셨지만 어쨌든 도민지랑 최대한 엮이지 마세요. 애도 부모도 지능적인데다 또라이예요. 조심하고 무조건 거리 두세요. 여차하면 기록 자료 남겨두시고요. 1학년 때 담임쌤도 걔가 뭘 하든지 좋게 넘어가면서 지내신 것 같아요. 부모가 확실히 개쉔. 그러니까 나는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덜미에 스사는 기분이 스며들었다. 그 말 속에 냉혹한 현실은 내게 낯설지 않았다. 레고다. 과거에 난 담임교사에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된 지금 역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 아이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침묵할 것인가. 아 이런 거 선택지 만들어달라고. 왜 안 만들어주는데. 챕터 4 고립. 2000년 5월 6일 오래전 고등학교. 다시 과거 얘기네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절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기훈의 지도 이후 고립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목을 조여왔다. 그는 나를 제대로 활용했다. 기말고사 반평균 점수 올리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정하는 데 제격이었기에 매일 조회 종례 시간마다 우리 반의 아이들은 그가 휘두르는 정신봉의 재물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숨을 죽였다. 게다가 교무실에서 반장이 목격한 바로는 우기훈은 내가 쓴 소설을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한 모양이었다. 이 새끼가 조용하니 모범생인 줄 알았더니 뒤로는 소설에 담임 욕이나 하고 앉았더라고. 교권이 다 추락했네. 말세야 말세. 더 엇나가면 지도하기도 힘들어져요. 우 선생 그 새끼가 제대로 잡으세요. 이거 이대로 두면 다른 반 분위기까지 망칩니다. 꼭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교사들은 소설을 훑어보며 하나같이 나를 욕했다고 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교사들은 서서히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인사를 해도 시선을 잠깐 주고는 모른 척 지나쳤다.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내게 질문하는 일은 없었고 내가 질문하면 마치 자동응답 기계처럼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누구도 나를 직접 질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같이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지방인. 말보다 더 선명한 침묵. 그건 공식적인 체벌은 아니었지만 정서적 단절이었다. 지금 보면 놀랍겠지만 그때는 그런 일도 있었던 시대였다. 우리 부모님 세대잖아. 아닌가? 잠깐만 몇 년도랬지? 1950년대 막 이런 연도가 아니구나. 8, 90이었나? 언제였지 이거? 2000년이랬나? 2000년? 2000년이면은 2000년이었던 것 같은데? 2000년대도 경기도구나. 근데 나는 반 분위기를 망쳤고 선생님들도 싫어하는 문제가 되었다. 나 어릴 때요? 나 어릴 땐가? 그런가? 이거 몇 년도였지? 까먹었다. 반장과 서주영을 포함해 37명의 같은 반 아이들은 그 미묘한 공기를 빠르게 읽어냈다. 쟤는 내쳐도 된다. 처음엔 다들 내 눈을 피했다. 그리고 무언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전에도 초반이에요. 아무도 나를 짝으로 원하지 않았고 급식을 같이 먹으러 가지 않았고 체육 시간에 같은 팀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애들 장난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건 장난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학교 직전이었다. 4명의 반 아이들이 다가왔다. 말없이 나를 둘러싸더니 복도 끝 화장실로 밀쳐내듯 끌고 왔다. 잠깐 와봐. 소위 일진에 가까운 노는 아이들. 원래는 나와 별 접점이 없는 아이들이었다. 너 때문에 담탱이가 매일 발작하잖아 병신아. 우리 반 분위기가 존나 숨막히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들 안에선 결론이 이미 나와있는데. 쉽냐 개새끼야? 철썩. 뺨을 맞았다. 여유기야. 수치심이 뺨을 훑고 올라왔다. 그리고 이어진 건 어깨 밀치기, 발길질, 욕설과 조롱 등이었다. 몇몇의 같은 반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 광경을 목격했지만 모두들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다음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 내 의자가 없었다. 누군가 일부러 치운 듯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묵묵히 서 있다가 남는 의자를 복도 구석에서 끌고 와야 했다. 반장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서주영은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곧 외면했다. 야, 네가 문제. 아니, 하고 한마디 없이. 내 소설에 대한 서주영의 평가는 진심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아, 네가 흘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 애는 호기심에 잠시 내 곁을 머물렀다.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빠져나갔을 뿐이었다. 운터맨 씨. 그러니까 저런 놈들이 씨. 그 후로 그런 일은 자주 벌어졌다. 문구르나 교과서가 없어진다든가 가방이 젖어 있다든가 하는 괴롭힘, 직접적인 갈취, 폭언, 폭력, 흥미본의의 관전 또는 무관심을 빙자한 방관. 당시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조차 제정되기 전이었다. 나한테는 그래도 되는 것이었다. 신에게 저항할 수 없던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괴물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그 괴물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다. 부모님이 가만히 계셨냐고? 학교에 출동해서 뒤집어 놓지 않으셨냐고?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저딴 애들 처벌하는 부모랑 선생이랑 쇼부를 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형피셜? 형피셜이면 어쩔 수 없지. 쇼부를 친다고? 우기훈의 지도가 있던 날 저녁,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교복 바지를 벗었다. 허벅지 안쪽에 검붉은 피멍을 물들어 있었다. 마침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다. 뭐니 그게? 맞았니? 네.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네, 담임선생님. 너 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맞았는데? 그 말은 걱정이 아니었다. 그건 질문이라 판결이었다. 맞았다는 건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확신. 나는 그 순간 단념했다. 수업 시간에 떠들었어요. 아이고 맞을 실수했구만. 빨랑 씻고 약 바르자. 나는 결국 소설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말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도 결국 우기용과 같은 생각일 것만 같았다. 이건 아니었을 텐데. 내 살면서 깨달은 게 이건 아니더라고요. 함부로 부모님이 이럴 거다라는 생각을 정의하면 안 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엎드려 타들어가는 듯 쓰라린 허벅지에 끙끙대며 잠을 청했다. 그 시절 부모와 그 시절 어른들은 학생이 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오히려 교사에게 자녀를 엄하게 체벌해달라, 따끔하게 혼내달라는 부모도 많았다. 아직 학교 공부만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선 그 수단으로 주입식 교육과 강한 체벌이 만연해 있었다. 지금 보면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반에서 아이들에게 당하고 있는 일들 역시 부모님께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예스승 찾기 이벤트가 다 망한 이유. 맞네. 예스승을 찾으면 찾고 싶지 않겠지. 보복이 두려워서. 지들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 망할 수밖에 없지 그 이벤트가. 요새는 딴짓 안 하고 수업 잘 듣고 있지? 무심하게 아버지야? 무심하게 TV를 보는 아버지의 목소리. 식탁에 밥 차려놨으니까 먹고 공부해. 부엌에선 식기를 닦는 어머니 목소리.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내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부모님은 공부하는 줄 아시겠지. 책상 위에서 내가 만든 세개가 있었다. 수십 번은 고쳤었다. 지우고 다시 쓴 원고. 밤을 지새우며 단어를 엮어내던 내 문장들. 그 속에서 내 고백, 내 간절함, 유일하게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파일들을 삭제했다. 안 돼! 하나하나 조용히. 이어 노트도 출력물도 찢었다. 종이 한 장이 갈라질 때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사라지고 문장은 조각조각 나며 빈 책상 위에 종이 조각들이 흩날렸다. 이런 거 나중에 필요한데? 언젠간 필요하게 되더라 기록물은. 이상하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조차 메마른 것일까? 감각이 무뎌진 것일까? 교사들은 나를 버렸고 친구들은 나를 배신했으며 부모님은 관심이 없었다.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저 모두가 나를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고 있었다. 챕터 5 지배욕.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도민제에 대한 생활지도부 최봉식 쌤의 경고. 마치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도민제는 우진우에 대한 지배욕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러한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유로움을 느끼기에 더 많은 인간관계 우위에 서고 싶어합니다. 학폭 연수에서 들었던 내용을 떠올렸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벽꾸라지처럼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민재는 꽤 전문가 같았다. 쉬는 시간 다음 수업 교실로 이동하려던 중 목격한 장면. 진우가 읽고 있던 책을 민재가 갑자기 빼앗아들었다. 이거 뭐야? 소설? 와, 이런 거 아직도 읽는 애가 있구나. 진우가 당황하자 민재는 책을 다시 돌려주며 말했다. 너 웹툰 같은 건 안 봐? 안 보는데. 와, 치네. 존나 멋있다. 몇몇 아이들이 동시에 웃었다. 진우는 얼굴이 붉은 채 고개를 숙였다. 진우의 별명은 그 이후로 찐이 되었다. 씨.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사하다 목격한 장면. 진우가 급식줄 앞쪽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민재가 뒤에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진우보다 한참 뒤에 있었던 애들 서너 명까지 함께 따라붙었다. 미안. 나 오늘 아침 못 먹었거든? 좀만 양보해줄 수 있어? BTS 온다고요? 좀 무섭네요, 저도. 진우는 날카로운 눈빛을 순간 보였지만 순순히 물러났다. 문제는 웃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볍게 말했다. 우리 찐으로 배려심이 넘친다. 고마워. 이런 일도 있었다. 진우가 이동 수업 교실에 미리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민재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오더니 진우가 앉아있는 뒷자리를 보며 말했다. 거기 내 자리인데? 찐, 딴 데 앉으면 안 돼? 이동 수업 교실엔 따로 정해진 자리가 없었지만 민재의 말에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책을 들고 일어섰다. 민재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덧붙였다. 역시 착해 찐. 그냥 다음부터는 구석으로 가는 게 좋겠다. 너같이 듣는 친구도 없잖아? 너 같이 듣는 친구도 없잖아. 나는 교무실에서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본 것만 해도 이 정도니 보이지 않는 곳에선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리라. 뭔가 날카로운 것에 폐에 꽂혀 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주체도 방식도 전혀 달랐지만 과거의 악몽에서 본 그날의 교실이 지금도 자꾸만 재현되고 있다. 요즘 밥맛이 없을 정도로 머리가 복잡했다. 고뇌는 점점 깊어져만 갔다. 며칠 후 5월이네요. 햇살이 교실 바닥을 비스듬히 적시고 있던 이 교시 종료 직후 교실 앞 복도에서 민재가 나에게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입꼬리를 살짝 올린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었다. 쌤, 이것 좀 보세요. 반톡에 사진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반 누가 쓴 글이래요. 이럴 때 보면 체벌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참 눈을 크게 뜨고 민재가 들이민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노트에 흐릿한 필기체로 어지럽게 쓰여있는 문장들이 있었다. 학교도 지루하고 집도 지루하고 그냥 사는 게 다 지루하다. 뭐야? 대감기. 이거 힐로 대감기 된다.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힘들어. 문장에는 주인공도 사건도 없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시선과 무너진 언어는 꾸며낸 것이 아닌 분명 누군가의 구조신호이자 절규의 흔적이었다. 이거 누가 올렸어? 오픈톡방이라서 몰라요? 누가 새벽에 들어와서 사진만 올려놓고 나갔어요. 아직 민재의 입가에 웃음기가 있었다. 아무래도 중2병 환자 같아요. 쌤도 기분 나쁘죠? 혹시 진짜일 것 같아서 걱정되세요? 담임쌤이니까? 교사 또한 지배욕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도발을 던지며 교사의 반응을 떠보고 자신의 행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파악하곤 합니다. 나는 학폭 연수의 내용이 다시 생각났다. 민재 행동이 지금 정확히 그랬다. 민재는 나를 도발하고 있었다. 가볍게 말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이거 학폭이 될 수 있으니까 반톡 담당자한테 사진 지우라 그래. 교실 가라. 실은 나는 그 글씨체가 누구일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수행평가에서 서술형 시험에서 각종 신청서에서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이 쓴 글씨. 우진우의 글씨였다. 그렇게 여기에서는 말없이 등을 돌렸다. 일단 지금 상황을 넘기고 따로 진우를 불러서 상담하려 했다. 어깨 너머로 민재의 경박한 비웃음이 닿았다. 쌤 예민해. 이런 거 진지하게 받지 마세요. 그냥 다 장난인데? 장난? 이 글이? 아니면 네 말이? 이 노트
누구 건지 너도 알고 있지? 사진 찍어서 반투에 올린 거 너지? 내 머릿속에는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사건을 추궁하라는 감정의 폭류와 자중하라는 이성의 경고가 팽배하게 맞섰다. 울컥 턱밑까지 찬 물음을 억누르고 걸음을 멈추다 힘겹게 다시 내디뎠다. 드르륵. 교무실 문이 내 고뇌를 무겁게 억누르며 닫혔다. 다행스럽게도 민재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교무실에 홀로 남아 교무수첩을 정리하고 있었다. 생활지도부 최목익쌤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운 나쁘게 잘못 걸리셨지만 어쨌든 도민재랑 최대한 엮이지 마세요. 여차하면 기록자료 남겨두시고요. 나는 지금까지 민재와 관련해 보고 들은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작성해갔다. 아까 본 사진의 글들, 민재의 교묘한 괴롭힘과 따돌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진우, 나아가 우기훈의 기억까지 다시 들추게 되었다. 중학생 때 나의 담임으로 훈육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휘두르던 우기훈은 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우진우는 우리 반 학생이자 학교 폭력의 피해자.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스키드 마크처럼 그들은 나의 길 위에서 교차했다. 주백색 LED 불빛 아래 생각을 정리하며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폭군 우기훈이 남긴 상흔은 지금도 나를 뒤흔들고 있다. 그렇다고 죄 없는 학생 우진우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교사라는 나약한 입장과 기록이라는 보잘것없는 무기로 과연 저 악명 높은 도민재와 그의 부모를 이길 수 있을까? 교무수첩을 서랍에 넣는 내 손끝이 작게 떨렸다. 결단을 해야 했다. 하지만 사실은 두려웠다. 다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추락! 식스인가? 2000년 6월 7일 오래전 중학교.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 관리 기준 제23조 건축물 교육시설의 창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외부 창문은 다음 강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창문에는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층이 지표면에 접하거나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시설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은 의무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나는 조용한 아이였다. 대부분 혼자였지만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았다. 하지만 내 글은 조용한 내용이 아니었다. 내 안의 세계가 흘러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그 통로의 문은 그날 닫혀버렸다.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처해. 또 이따위 가짜는 소설 찌끄레기 쓰다 걸리면 진짜 죽을 줄 알아. 내 이야기는 내 손을 떠나 교탁 위에 올랐다. 우기훈의 말과 행동은 그것을 2단의 금서로 정의했다. 그는 소설을 문제 행동으로, 표현의 자유를 교권 침해로, 상상력을 불순함으로 만들었다. 내게 죄의식을 심었고 학급을 대표하는 일탈의 상징으로 삼았다. 교권이 다 추락했네. 말세네요, 말세. 더 엇나가면 지도하기 힘들어져요. 우 선생이 그 새끼 제대로 잡으세요. 이거 이대로 두면 다른 반 분위기까지 망칩니다. 꼭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거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다. 우기훈의 악의는 질병처럼 다른 교사들에게도 전염되었다. 교사들의 무언은 묵인으로, 무기는 명백한 동의로 되었다. 너 때문에 다음탱이가 매일 발작하다, 병신아. 우리 반 분위기 존나 숨막히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소설을 읽었던 서주현과 반장을 포함해 37명의 반 아이들 모두 감염되고 말았다. 나는 완벽한 샌드백이자 구경거리이자 말을 걸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었다. 나는 그 끔찍한 악의 병증을 감당하지 못한 채 받아내고만 있었다. 요새는 딴짓 안 하고 수업 잘 듣고 있지. 식탁에 밥 차려놨으니까 먹고 공부해. 소설들을 모조리 삭제하고 찢어버린 그날 이후 나에게 무슨 일이든 할 의욕이 사라졌다. 그뿐만 아니라 글자들을 보면 토할 것처럼 기분이 나빠졌다. 교과서도 문제집도 펼치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금방 하얀 공포처럼 눈앞이 흐려졌다. 집에서는 하고 싶은 것도 할 것도 없이 죽은 듯 잠만 잤다. 가족의 저녁 식탁도 이어폰의 음악 소리도 창밖의 풍경도 모두 빛을 잃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잿빛이 되어버렸다. 1학기 기말고사는 대충 그냥 찍고 넘겼다. 내게는 더 이상 성적이 문제가 아니었다. 빨리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빨리 여기를 벗어났으면.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 계속하는 날들이었다.
여름방학 D7. 여름방학을 일주일 앞둔 날 아침 조회 시간이었다. 나는 보내지 못할 편지에 내 마음을 담고 있었다.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책상에 엎드려 염색장에 몰래 휘갈겨 쓰는 편지. 야, 소설가 새끼 나와. 우기호는 그 이후 날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 소설가라는 호칭은 모욕이자 낙인이자 타겟 설정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교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갑자기 기말고사 성적표를 내 얼굴에 집어던졌다. 그건 종이라기보다 차가운 금속성의 명령 같았다. 국어 38, 수학 27, 영어는 씨발 안 봐도 알지? 이게 점수나 새끼야? 나는 대답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부끄러움은 있었다. 모멸감도 느꼈다.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비현실적인 감각이 들었다. 남의 일 같은 감각. 우기는 큐대로 교탁을 콱 내리쳤다. 소리가 교실의 기합처럼 울렸다. 네가 반평균 떨어지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소설 쓰지 말랬더니 이따위로 반항을 하냐? 이 새끼야. 말끝마다 새끼. 그의 말에는 묘한 리듬이 있었다. 교육자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폭력의 박자, 조롱의 운율.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자아를 현실에 떼어놓았다. 이게 공포로 인해 현실 도피라는 걸까? 그는 뿌드득 목과 어깨 근육을 풀며 말했다. 복도로 나가서 엎드려 뻗쳐. 떨어진 점수대로 맞으려면 조회 시간 다 써야 하니까 빨리 나가. 아무 대답도 입에 담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눈에 넣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1교시 수업이 시작된 지 10분이 지나서야 다리를 후들거리며 교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4교시 참매미 울음소리가 유난히 터져대던 체육시간. 다른 애들이 다 운동장에 돌며 땀을 흘리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교실 문을 열고 돌아왔다. 초점 없는 눈으로 문득 창밖을 내려다보니 4층 아래 아스팔트 바닥은 멀고 무거웠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라지면 모두들 편해질 것 같다. 우리 반, 우리 집 다 평화로워지겠지?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햇빛이 날카롭게 내 목을 찔러대는 사이 창틀 위에 발을 디뎠다.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말을 할 수도 말을 할 곳도 없는 세계에서 내 고통과 절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잘 있어, 혜원아. 너한테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는데. 매미 소리가 파요름처럼 부서졌다. 그리고 나는 마치 내 소설의 주인공처럼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그 잠깐의 추락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없으리라는 걸 직감했다. 내 의식보다 먼저 부서진 것은 척추였는지, 두개골이었는지, 심장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어느 한쪽이든 모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인터루드 1. 상담일지. 인터루드 1. 학생생활 상담일지. 상담일자 2000년 7월 땡일. 상담교사, 학생부 교사, 상담학생 2학년 땡반 반장 고회원이겠죠? 상담 사유, 교내 안전사고 관련 상담 내용. 4교시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장을 돌던 몇몇 학생이 교실 창가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저희 반 박땡진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리려고 안 갔습니다. 아, 박땡진이 나구나. 고혜원은 누구? 고혜원이 나 아니야? 왜 박땡진이야? 예전에 저랑 친했는데 걔가 소설 쓰기 시작한 이후로 멀어졌습니다. 내가 아니구나.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소설을 잠깐 읽어봤는데 너무 이상해서 저랑은 안 맞았습니다. 지금 내용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폭력적이고 무서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박땡진이 휘청이더니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별로 안 컸고 그냥 작게 퍽 소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막으셔서 바로 가까이까지는 않았고 경찰이 천막을 치고 나서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박땡진은 평소에 조용하고 말 없어서 별로 눈에 안 띄는 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설 쓰고 나서부터 성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번 기말교사 결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성적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익명의 학생 진술에 따르면 전 교권이 무너져 많이 힘들어했다는 언급이 있음. 학생 교사 소견. 고땡훈 학생은 모범적인 학급 반장으로. 고혜원이 반장이구나.
박댄징 학생과 가장 친했다고 함. 박댄징 학생에게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우울한 성향이나 자해 경향도 드러낸 바 없음. 전교권,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는 대충도. 그게 전교권이구나. 기말고사 성적을 비관에 투신하였거나 실수로 수락한 것으로 추정됨.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교생 대장 생명 존중 및 안전교육 필요. 사건 관련 과정 및 부적절한 소문 유포 차단 필요. 본 상담 일지는 학교 내 공식 기록으로 보존됨. 외부 유출 금지. 와. 인터루드 2 박세진의 편지. 원본 오래전 중학교. 안녕? 반갑다고 해야 하나? 뭐 읽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요즘 조금 많이 힘들었어. 진짜 죽을 만큼. 근데 말할 데가 없더라.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너한테 써본다. 이제 마지막일지도? 처음엔 진짜 별거 아니었어. 진짜로. 그냥 좀 억울한 일이 하나 있었던 거고 난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 했어. 근데 그게 점점 커지더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느새 난 죄인이 됐고 다들 날 피했어.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다 날 싫어해. 다 날 버렸어. 웃긴 건 난 아무한테도 제대로 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다 그 악마 같은 새끼 때문이야. 지가 뭔데 왜 날 그렇게 짓밟아? 왜 나만 골라서 괴롭히냐고. 나 아무 짓도 안 했거든? 그런데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그 진심으로 말한다. 그 새끼 죄 지은 만큼 꼭 벌 받았으면 좋겠어. 그 새끼가 안 되면 그 새끼 자식이라도. 법이 못해주면 다른 뭐가 됐든. 진짜로 내가 저주라도 걸어버릴 거야. 혜원아, 초등학생 때 너랑 같이 놀면서 정말 좋았는데 간절하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나한테는 이제 아무도 없어. 챕터 7 학교폭력. 현재 수능 대비 강의 노트 EBS 교육방송 교재. 유명한 두 개잖아. 나는 선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만난 이제는 희미해져 버린 하지만 여전히 그리운 그 얼굴. 세진아, 미안하다. 죄책감이 젖어 작게 중얼거렸다. 시계를 보니 6교시 수업이 코앞이었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털어 넣으며 정신을 다잡으려 했다. 수능 특강의 공포가 우진우와 만나고부터 그리고 도민재의 음습함이 심해질수록 내가 하루에 마시는 커피의 양은 점점 늘었다. 쉬는 시간이 종일 울렸다. 수업 채비를 하던 나에게 진우가 갑자기 찾아왔다. 진우라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기훈의 트라우마는 많이 옅어져 있었지만 그 아버지와 꼭 닮은 날카로운 눈빛이 오늘은 분노에 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학년 초의 섬뜩함을 오랜만에 다시 느꼈다. 선생님, 진우야, 무슨 일이야? 저 학폭 신고하고 싶은데요. 학폭? 방과 후에 다시 만난 진우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언제부터인가 찐이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생겨났다. 거기엔 진우의 얼굴이 합성되어 담배를 피우는 모습, 클럽에서 술병을 들고 웃는 모습의 사진, 합성으로 교사들에 대한 욕설과 비속어,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쏟아내며 영상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왔다. 반 아이들은 그 계정을 마팔하고 DM을 주고받았다. 진우는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다른 애 휴대폰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렇네. 최근에 있었던 거죠? 계정의 주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도민재와 그 친구들이 의심된다. 왜 걔들이 그랬다고 생각하니? 저를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담담하지만 분노가 느껴지는 말투로 고백을 이어갔다. 내가 목격했던 소설책, 조롱, 급식 새치기, 이동 수업 자리 사건, 그리고 욕설, 비방, 인신공격, 협박, 강요, 무시, 따돌림. 내가 알지 못했던 학교 안과 밖, 일상적인 괴롭힘들을 건조한 나열. 나는 진우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무지함과 미숙함에 숨이 막혔다. 내가 보신을 위해 주저하는 사이 그가 겪은 고통의 시간은 길어져만 갔던 것이다. 무릎이라도 꿇고 싶을 지경이었다. 나는 진우를 이제야 정면으로 바라보며 종이와 펜을 건넸다. 그래, 학폭사안으로 접수할게. 여기 기억나는 대로 다 적어봐. 가능한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담임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진우야.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펜을 들었다. 나는 그를 보며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의 마음을 되새겼다. 그러자 어째선지 이제 영영 만날 수 없는 우기훈과 박세진도 마음속에 떠올랐다. 세진아, 나 이번엔 꼭 구할게. 나는 마음속으로 죽은 친구에게 맹세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아직 컸지만 이번에도 부당한 권력에 굴복한 채 후회하고 싶진 않았기에. 그리고 일주일간 2002땡년
학폭이 정식으로 신고되면 사안 조사 후에 학폭 전담 기구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의 회부가 결정된다. 이때 학폭 전담 기구는 교감, 생활지도부, 부장 교사, 전문 상담 교사, 보건 교사, 학폭 담당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다. 즉 담임 교사인 나는 제외된다. 사안 조사도 담임이 아니라 학교마다 지정된 학폭 담임 교사의 업무. Z고등학교의 학폭 담임 교사는 생활지도부 최봉식 쌤이기에 나는 그에게 진술서를 전달하면 학폭 사안을 접수해야 했다. 일거리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결국 도민재가 그 폭탄을 터져버렸네요. 난 봉식 쌤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는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안이 커서요. 뭐 관련자들 진술 다 받아봐야 알겠죠. 근데 과연 우리 장님이 도민재를 학폭위로 보낼지 모르겠네요. 내년이 정년인 교장쌤이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나는 간절함이 다시 전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해나 일회성 행위로 보기 어려워요. 저도 진술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서 이번 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무수첩에 적어둔 게 좀 있어서요. 봉식쌤은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흔쾌히 받아들여주었다. 그래도 착하네. 아닌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받아봐야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술서를 낸 날 방과 후에 Z고 학폭 전담기구의 심의가 열렸다. 그 결과 다행히도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열린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봉식쌤이 기뜸을 주기로는 교장쌤이 언성이 높이는 와중에도 결국 다수결로 학폭 회부가 정해졌다고 했다. 학폭위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에 부담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교장쌤의 마음을 움직였다나 무엇보다 실무 담당자인 최봉식 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준 것이 고마웠다. 착한 쌤이네. 뭐야. 착하신 분인데 그래도. 도민재 엄마가 전화를 아무리 해봤자 이제 저희 손을 떠났다 하면 되죠 뭐. 그럼 어쩌겠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교직원 휴게소를 만난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학폭 처리가 순리대로 진행되는 보니 희망이 보였다. 괜찮을 듯 싶었다. 나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방심하고 있었다. 대봉식. 학폭 접수 후 일주일 때 되던 날 다음 주면 여름방학이었다. 쌤 잠깐만요. 교실문을 막 열는 순간 도민재가 뛰어 가로막았다. 왜? 저 학폭위 통지서 왔는데. 그래서 쌤이 저 학폭위 가야 한다고 찔렀다던데 진짜예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어째선지 민재 목소리에 기묘하게도 우기운이 겹쳐 들렸다. 조수와 빈정거림이 섞인 어조. 또 그 망할 기억이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감정이 등 뒤로 흘러내렸다. 어디서 들었는데요. 쌤이 강하게 말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안 됐다고. 학폭위 꼭 보내야 된다고 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누가 그래? 그런 사실은 말해줄 수 없다. 쌤, 저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꽤 화내셨거든요. 시험 기간에 사안 조사한다고 불러서 공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거랑은 상관없이 조졌지만. 그럼 내일 봐요. 쌤도 마음의 준비해두세요. 민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뒤돌아섰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새끼들이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놈들의 종류야. 짜증나. 나는 교무실 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그건 우기훈이었다. 목소리도 말투도 외모도 전혀 달랐지만. 그러니까 타인이 나아갈 길을 막아버리는 음험한 폭력 안에 우기훈이 생명력을 얻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태는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너그 부모님 뭐 하시뇨? 추락 이후? 8장? 추락 이후? 추락 이후 그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 등 법 제24조 사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 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휴업?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엔 지자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박세진이 4층 밖으로 추락한 그날 땡중학교는 일순간에 얼어붙었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차는 곧장 도착했지만 아스팔트 바닥에 빗자국과 교실 창가로 남은 삼선 실내화 한 짝은 아이들의 마음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사고 직후 학교 전체가 수업 일정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하교시킨 후 전 교직원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다음날 교문 앞에서 경찰차 2대가 서 있었고 교육청 조사관들의 짙은 표정으로 출입 명부를 뒤적였다. 우리 반 교실은 봉인되었다. 우리 반 학생들은 강당이나 특별실로 분산되어 수업을 받았고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이틀 후 학교는 여름방학을 갑작스럽게 앞당겼다. 공식적인 이유는 학생 심심 보였지만 누구나 알았다. 빨리 조용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묻어버리기 위해서라는 걸. 세진의 허벅지엔 누구 봐도 이상한 피멍 자국이 있었다.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묻자 우기우는 매뉴얼을 외우듯 대답했다. 세진이가 기말고사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반에서 성적 기준에 따라 지도를 받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과 총회 때 합의한 내용이고요. 세진이는 원래 평소에 거의 혼자 있고 좀 예민한 면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창가에 올라간 건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다른 반 수업 중이었거든요. 혹시 실수로 미끄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투는 평소답지 않게 젠틀했고 날카로운 눈빛도 안정되어 있었다. 그 침착함에 조사관은 종종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던가. 네, 소설이요? 네, 제가 몇 번 주의를 줬습니다. 내용이 쿠데타, 교권 침해, 조직폭력 같은 반사회적 주의라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때도 훈육 차원에서 일반적인 체벌을 좀 했지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다. 진심 어린 반성으로 일견 보였지만 실제로는 후회가 전혀 담겨있지 않은 연기였다. 우리 반 아이들은 각자 다른 시간에 불려서 조사를 받았다. 책상에 앉은 채 교감이나 상담사가 던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는 잘 모르겠어요를 반복했다. 나는 반장이었고 생전 세진이와 가장 가깝게 가장 먼저 호출되었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온 건 단 2마디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으로 인해 상담 일지와 진술서는 어른들의 입맛에 맞도록 각색과 조작이 궤도로 들어갔다. 사실을 아는 누군가는 말해야 했다. 알려야 했다. 그날 아침 조회 시간에 우기훈의 어떤 표정으로 세진의 소설을 읽었는지, 그는 어떤 말로 세진의 모멸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후 얼마 동안 세진이 어떻게 고개를 숙이게 살았는지.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입을 맞춰 우기훈이 평소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열변했다. 학생들은 다들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절대로 드러내 표현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 어렸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중학교 2학년일 뿐이었다. 그렇게 그 야만의 교실 안에 있던 모두는 그 시대와 그 사회가 만들어낸 공범이 되어버렸다. 사건은 성적 비관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조용하게, 너무나도 조용하게 마무리되었다. 우기호는 학생, 지도상 다소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자진사직했다. 학교 측은 고인을 추모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학교 외부의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돌렸다. 그렇게 모두의 여름방학은 참매미 소리처럼 덧없이 지나갔다. 나는 그 여름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대신 도서관 열람실에 틀어박혀 온종일 책만 읽었다. 내가 읽는 모든 책이 다 세진이가 쓴 것 같았다. 그가 남기고 간 추억들과 그가 남기고 간 말들이 책들 속에서 울려 퍼지며 나를 다그쳤다. 땡중학교 졸업 이후, 땡중학교를 어영부영 졸업한 후 나는 Y시의 반대편에 위치한 Z고등학교로 진학했다. 거기에선 아무도 날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살았고 혼자 써내려가는 짧은 글들로 위로를 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국어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혜원아, 너 작문 숙제에서 이 문장 허벅지에 든 피멍보다 어른들의 무관심이 더 아팠다. 나는 이 문장이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한다. 정말 좋더라. 너무 좋은 선생님이야. 지금 보면 별거 아닌 칭찬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았다. 말이, 글이, 문장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그 선생님은 우기훈과 달랐다. 학생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진짜 어른이었다. 이런 선생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 삶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졌다. 내가 세진이 곁으로 더 다가갔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었을까? 그 뒤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가 되었다. 제등고등학교 졸업 이후 나는 국어 교육과에 진학했고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했다. 쉽지는 않았다. 경쟁률이 30대 1에 육박했다. 그죠. 이때는 교사가 각광받는 직업이었으니. 밤을 새우고 떨어지고 다시 시작했다. 다시 떨어지고 주저앉았고 좌절했다.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았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세진이가 소설을 보여주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미소와 그가 쓴 소설의 희미한 기억들이 나를 지탱했다. 3년째 도전한 임용시험은 필기도 수업 시연도 느낌이 좋았다. 최종 합격자 발표날
나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나서야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아무도 옆에 없었지만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진아, 나 해냈어. 그동안 체벌은 불법이 되었다. 교생 실습에서 만났던 아이들은 내 학창 시절보다 훨씬 더 밝아 보였다.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속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는 어른 되기로 다짐했다. 챕터 9인가? 챕터 9 마신고. 2교시 쉬는 시간 복도는 비교적 한산했다. 2학년 8반 교실 문틈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진우는 자리에 앉아 소설을 넘기고 있었지만 시선은 글자를 제대로 쫓지 못했다. 뭔가 불길한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온 듯한 느낌. 야 찐! 익숙한 목소리였다. 도민재였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무시해야 한다 생각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더 가까워졌고 곧 진우의 책상 위에 빨간 사과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동안 존나 미안했다. 사과할게. 사과 먹었찐. 민재는 태연하게 말했다. 주변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렸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켜고 뭔가를 찍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진우는 사과를 밀어냈다. 그러나 민재는 책상 모서리를 툭툭 두드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아 맞다. 인스타 그거 지워졌더라? 아깝다. 인기 좀 있었는데. 애들이 존나 좋아했어. 진짜 찐보다 더 사이다 캐릭터라고. 진우의 손끝이 떨렸다. 턱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근데 꽤 정성 들었던데? 가짜라도? 누군진 모르겠지만 우리 찐우 존나 멋있게 꾸며줬는데 왜 고무하지 못할 망정 그렇게 버럭해? 너네 엄마도 그거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순간 진우의 의자가 소리를 내며 밀려났다.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만해.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근데 조용한 애들은 건드는 거 아닌데? 왜? 아 엄마 얘기해서? 그럼 아빠 얘기해볼까? 민재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진우를 봤다. 아버지를 닮은 진우의 날카로운 눈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재의 입꼬리가 씩 올라갔다. 나 들었어. 너네 아빠 돌아가셨다며? 안 됐다 야. 치킨 배달하시는데 오토바이를 갑자기 트럭이 확... 진우의 마음속에서 뭔가 툭 끊어졌다. 진우는 벌떡 일어섰고 손을 아 안돼.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던졌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씨발 새끼야. 소리가 교실벽을 때렸다. 교실 구석에서 잠을 자던 몇몇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민재는 눈 나는 척 눈을 깜빡했지만 입꼬리는 아직도 올려져 있었다. 무섭다. 야 다들 봤지? 먼저 말이 끝나기 전에 진우의 주먹이 민재의 턱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때릴 거라고는 예상 못했나? 퍽. 정적 그리고 누군가의 숨죽인 숨소리. 민재는 멈칫하더니 천천히 턱을 매만지며 고개를 돌렸다. 오 괜찮은데? 그는 이를 보며 웃었다. 이제 너도 끝이야 찐. 야 왜 턱만 때려? 죽여두지. 한 대 때리기 시작했으면 죽일 때까지 때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죽일 듯이 때리는 한 대 때리는 어차피 처벌도 똑같고 범죄도 똑같아. 그럴 거면 그냥 다 풀어버리는 게 낫잖아. 나는 출근하자마자 학생 지도부장에게 학교폭력 신고서를 건네받았다. 시기를 때렸어야지. 그것도 맞긴 해. 거기도 급소라. 거기도 잘못 때리면 죽어. 친구 학생 도민재, 가해추정 학생 우진우. 사연 내용. 저는 2002땡년 7월 땡에 2학년 8반 교실에서 2교시 끝난 시간에 같은 반 우진우부터 정당 이유 없이 중국을 폭행해 나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차례 명예훼손 그래. 구체적인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쇠를 적힌 민재의 필체는 또박또박했고 첨부된 증거 목록 믿기 힘들 만큼 잘 정리되어 있었다. 친구들의 진술서, 폭행 영상 캡처, 진단서까지. 부장님 이거 말끝을 흐리자 학생 지도부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중학교 때랑 똑같은 방식이야. 학폭 맞신고. 그래요. 자기가 당한 건 허위 신고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어제 맞았다고 신고를 해왔어요. 민재 부모가 교육청으로 민원도 넣었다 하네. 그리고 혜원쌤이 담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도. 저요? 담임이 중립 유지하는데 진우 편을 들었다느니 산을 확대했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학생 지도부장은 존시롭게 말고는 말했다. 내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 시각 민재는 학생 지도부실에서 학교폭력 전담 최봉식 교사와 함께 있었다. 흰색 후드티에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억울한 표정. 봉식쌤 전 진짜 어제 그냥 말로만 장난칠 뿐인데 우주가 갑자기 화를 내고 때렸어요. 전 예전에 걔랑 친하고 지내고 싶었는데 걔가 저한테 이상하게 까칠하게 대했어요. 그 인스타 계정도 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거 누가 퍼뜨렸는지는 몰라도 다 저한테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조율된 억울함을 물들어 있었다. 쌤도 영상 캡처 보셨잖아요. 우진이가 저 때린 거 맞죠?
봉식은 말없이 문제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흔들림 하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모든 걸 계획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만이 번들거렸다. 아 그리고요,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민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고혜원쌤이 그동안 저를 많이 미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우 얘기만 그대로 믿으셨어요. 제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얼마 전에 쌤이 저 상담 빨리 가야 한다고 복도에서 손목 3개 잡았는데도 좀 아파했어요. 멍도 생겼고요. 이 자식이. 그런 일은 없었다. 하지만 민재는 소매를 걷어 옅은 명자국을 보였다. 누가 만들어낸지 모를 그 자국 하나가 이젠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고혜원쌤도 아동학대로 고소하신다고 하셨어요. 봉신 그대로 얼어붙었다. 순간 학생 지도실에 공기가 식고 온도가 내려가는 듯했다. 아동인가 근데? 아동으로 포함된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관련 서류 정리해야 됩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학폭 심의기구 바로 열고 민원 들어간 교육청에서도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진우가 신고한 학폭심의위원회가 연계해서 이번 사안을 같이 보려 한다네. 아 만 18세까지는 아동이야? 아씨 아동학대야? 아니 아씨 합법소년도 아닌 애들이 아동학대야? 학생 지도부장이 서류 뭉치를 내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최초 신고자 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같은 글자가 적혀있었다. 나는 몇 초간 그저 서류만 바라보며 계속 손끝이 떨리는 거 눈치채지 않으려 애썼다. 맞고서를 막자고요? 그것도 맞긴 해. 이거 다 도민재 쪽에서 준비한 서류들이죠. 그렇지, 민재 부모가 변호사들이 또 붙였나봐요. 준비해놓은 게 이게 변호사 솜씨야?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국민신고구에 다 민원 접수했고 정식 조사 받는 중이래요. 하지만 난 잠시 숨을 삼키고 말을 이었다. 진우가 민재를 때렸더라도 명백하게 전후의 맥락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진우는 피해자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학생 지도부장이 단호하게 잘랐다. 이제 이 사안은 우리 학교 소관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판단은 지원청 학폭위에서 할 거야. 잠깐만. 여보세요? 봉식쌤? 민재가 뭐래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어쩔 수 없이 뉴스에 퍼뜨려야겠는걸? 언론에 퍼뜨릴 수밖에 없겠는걸? 그가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창백해진 얼굴로 들어보았다. 나는 도민재에 덫에 걸려들었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에 내려오자 교감에 메신저가 있었다. 그녀는 보신주의에 사로잡힌 전형적인 관리자 스타일이었다. 이번 학폭 사안도 내에 걸린 아동학대 소송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고현 선생님, 교육지원청 조사관 선생님과 면담하고 싶답니다. 오늘 오후 3시경에 학교로 직접 방문한다니 시간 맞춰 2층 협의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건조하게 메신저 답장을 보냈다. 해가 중천을 넘어선 오후 협의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안쪽에서 들린 목소리는 낮고 명료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나는 갸웃하며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접대성 미소 속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숨긴 교감의 건너편에 앉은 여성이 보였다. 걔 아니야? 걔 누구지? 그 소설을 봤던 애.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민낯이 가까운 얼굴.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아주 짧게 그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그녀를 알아보고 한순간 눈이 커졌다. 땡중학교에서 우기훈의 학생이었고 박세린과 같은 반이었던, 그래서 나와 슬픔을 공유했던 아이 서주영이었다. 맞네! 주영은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거기에는 서주영, YC, 교육지원청 장학사라고 선명히 박혀있었다. 너도 장학사 됐구나. 나랑 같은 나이일 텐데 장학사라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왔겠지? 장학사? 씨 대단한데? 안녕하세요, 고혜원 선생님. 근데 얘도 죄책감이란 게 있지 않을까요? 또 트롤짓 하면 패급이고 죄책감이란 게 있겠지 얘도. 나는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쪽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이 담당하시는 서주영 장학사님이십니다. 이번 학폭사안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차 방문하셨어요. 나는 주영의 눈을 마주보았다. 우리가 함께 지냈던 그때 그 야만의 교실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럼 저는 온라인 연수가 있어서 말씀들 나누세요. 와씨, 근데 결국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학연이야? 아 씨부래.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겠지? 교감은 여전히 접대성 밀도를 잃지 않고 협의회실로 나갔다. 이제 둘만 남았다. 땡중학교 다녔던 그 회원 맞지?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다. 이렇게 같은 직종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러게, 그것도 고향에서. 세상 참 좁다. 어떻게 벌써 장학사까지 낸 거야?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운이 좋았지. 그리고 짧은 정적 먼저 입을 연 것은 주영이었다. 사실 학폭 사안에 일일이 학교 방문까지 하진 않았는데 담임교사 진술서에서 혜원아, 네 이름을 보고 혹시나 해서 찾아왔어. 그리고 피해 학생 이름도 뭔가 자꾸 걸려서. 맞아, 우진우는 그때 그 우기훈의 아들이야. 우기훈의 아들이 우리 반이고 피해 학생이야. 역시 그랬구나. 그런 일이.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날 세진이가 떨어진 날 내가 미안한데 주영아, 중학교 때 얘기는 그만하자. 그때 얘기는 아직 힘들어서. 그리고 나 시간 별로 많지 않아. 그래도 세진이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다. 그렇지만 난 일부러 착하게 받아쳤다. 주영이도 잠시 멈칫하더니 마음을 다잡은 모양이었다. 그래, 알았어. 이 사안은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말할게. 사항은 파악하고 있어. 우진우 학생은 최초의 신고, 그리고 도민재 학생은 맞신고. 도민재는 우리 지원청에서 유명한 애라 주목하고 있었지만 현재로선 양쪽 모두 조사 대상이고 우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 확인만 할 뿐이야. 먼저 확인하고 싶은 점이, 나와 그녀는 사건 내용에 대해 치열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했다. 그러면서 죽은 세진은 속으로만 떠올리고 속으로만 용서를 빌고 속으로만 울었다. 이 사안에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범죄가 얽힌 것 같네? 서주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영상 합성에 그걸 SNS 유포까지 법적으로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해서 인스타 계정 주인이 누군지 추적해 의뢰해볼게.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흔들림 없는 그녀의 말에 묘한 동질감과 동료 의식을 느꼈다. 너도 알겠지만 학폭 심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관련 학생의 한 명당 20분에서 30분 정도? 내용이 많거나 사연 중요도가 높은 경우 진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면 더더욱 그렇지. 포스트 3개인데 올린 건 6개 이상인데? 그러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억울함은 없게 해야지. 그래, 고맙다. 너도 아동학대로 소송당했다며?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내가 최대한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 대화를 마치고 나는 그녀와의 악수를 나누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중학교 동창을 제외하고 게다가 힘든 상황에서 아군을 얻은 것 같아 마음이 약간 가벼워졌다. 중학생 시절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던 우리는 다행히도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다. 인터루드 2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일부. YC 교육지원청. 2002땡년 제땡땡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시 장소 심의안건. 제등고등학교 2000땡년 075 우땡땡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건. 제트고등학교 2002땡년 085 도민재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건. 병합심의. 위원, 우진우 학생은 도민재 학생을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 네. 우진우의 모 울음을 터트림. 왜 때렸죠? 그동안 당한 게 많았는데 그날 사과한답시고 사과를 책상에 올려두고 인스타 계정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요. 괜찮으니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비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때리지 말았어야지. 때리지는. 도민재 학생, 그날 우진우의 학생이 아버지를 모욕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기분 풀어주고 장난친 건데요. 화가 난 목소리로. 우리 애가 누구 모욕하고 그럴 애가 아닙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실에 있었던 학생 중에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는데요. 전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이번 안건은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 및 개인정보 침해가 포함된 중대한 학교폭력입니다. 담임 교사가 기록한 내용을 종합할 때 괴롭힘을 당했다는 도민재 학생의 주장엔 신빙성이 부족하며 도민재인데 쟤는? 우진우 학생의 폭행 또는 선행된 모욕과 가해에 대한 우발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특히 SNS 상에서 벌어진 일들은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지난주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가짜 SNS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력할지 친구들 사이에서 존재가 말살되는 느낌일 겁니다. 심의 결과 본 사안은 학교 폭력으로 결정되었으며 피해 학생 우진호 가해 학생 도민재로 확정됩니다. 우진호 학생의 폭력 행위 일부는 사실로 인정되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제1호 서면 사과, 제2호 접촉 금지 조치를 부과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는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제4호 학급 교체가 결정되었으며 피해 학생 및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민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여부, 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한 결과 학교 폭력 조치 세부 기준에 따라 제7호 학급 교체, 특별교육 이수 20시간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심의에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사봉 3타. 그래도 판결은 올바르게 났는데? 인터루드 교육청 메신저 채팅? 근데 안 끝났다는 게 좀 불안하네. 안녕? 혜원쌤 잘 지내? 어이 장학사님 그럴 리가요.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또 엄살이네. 아동학대 소송 민재랑 너랑 잘 싸우고 있다면서? 그나 네가 지연청 변호사 연결해줘서 버티는 거지. 너도 행정심판 처리하느라 고생했겠다. 아직 못 들었군. 도민재 행정심판 기각되니까 바로 행정소송 또 들어갔어. 이제 나도 법정 나가야 돼. 불. 그 집은 돈도 시간도 참 남아도나 보네. 그러게. 근데 진짜 뭐지? 저게 되나? 얼마나 돈이 남으면. 진짜 세상 불공평하다. 이럴 때마다 현타.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틀리지 않았는데도 질 수 있겠구나. 학교 쌤들도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다들 바쁘셔서 미안한. 헤이 미안하지 마. 필요할 땐 도와달라 해야지. 우리 경기 교육 가족이니까. 진우는 어때? 학교 잘 다녀? 응. 이 학교 되고 나서 다른 층으로 반을 옮겼거든. 학교장 긴급조치로 그 뒤로 많이 안정된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진짜. 고회원 교사 중등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왜? 무슨 일? 학생부장님 호출 인스타에 무슨 폭로 계정이 나왔다는데? 폭로 계정? 씨브레. 챕터 10 길 위에서 디스코드 인피 킹받는다고? 저거 카톡에도 있긴 할걸요? 근데 디코를 더 자주 쓰시나 본데. 트루스 인 Z 하잇. 이름부터 노골적인 계정이었다. 그 첫 폭로 게시물은 여러 장의 단톡방 캡처 이미지였다. 끔찍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Z9 학폭 가해자 계획 폭로. 그러니까 Z9의 진실이잖아. 닉네임은 익명 처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화 속 어투와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정체는 뻔히 드러났다. 내일 2교시 끝나고 한다. 내가 영상 찍을게. 진술서 내용 맞춰야 돼. 5월부터 당한 걸로. 와 씨. 이걸 폭로했어? 그래. 올바른 학대이구나 정말. 말끝마다 웃음을 뜻하는 이모티콘이 덕지덕지 붙어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계획은 웃음과 거리가 멀었다. 진호가 민재를 때리는 순간 영상으로 남기려는 계획, 학폭 맞신고를 위해 필요한 허위 진술을 맞춰놓으려는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나는 민재와 그를 따르던 아이들의 대화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계정에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다. Z9 학폭 가해자 고인 패드립 영상? 민재가 교실에서 진우의 아버지인 우긴을 모욕하며 도발한 장면이 있었다. 나 들었어. 너네 아빠 돌아가셨다며? 안 됐다 야. 치킨 배달하시는데 오토바이를 갑자기 트럭이 확. 얼굴은 찍히지 않았지만 목소리 주인은 분명했다. 촬영 각도와 디지털 줌으로 열화된 화질이 교실 바깥 창문에 몰래 찍은 듯했다. 몰래? 얜 누구야 그럼? 나는 휴대폰을 내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 한쪽에서 무겁고 요동치는 뭔가가 있었다. 민재는 무리 속에 속해있던 학생이었을까? 아니면 더는 그 괴롭힘을 방관할 수 없었던 아이였을까? 이것은 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적인 제재였다. 익명 뒤에 숨어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 폭로나 저격 같은 행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범이었던 땡 중학교 시절과는 다르게 결국 누군간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시대는 바뀌었고 누군가 침묵의 굴레를 깨고 용기 내어 세상에 말을 걸어온 것이다. 학교는 익명 설문조사를 돌리며 계정해준 찾아내려 했으나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야 설문대 학교다운 방식이다 진짜.
민재 부모가 곧장 민원과 고발장을 들고 교육청과 경찰청에 찾아갔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는 SNS 플랫폼을 수사 협조에 미온적이었다. 아 그래 인스타가 협조해줄 리가 없지. 맞지. 또 이럴 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사이 폭로 계정이 팔로워 수는 깜빡할 사이 취소됐다. 민재가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잔뜩 굳은 얼굴로 화면을 노려보는 모습 이 교실 창밖으로 보였다. 예전에 조수 섞인 가벼운 웃음 자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은 냉담해졌고 그래 맞지. 민재를 둘러싸던 원형의 벽은 금이 가득 하나둘씩 무너졌다. 얼마 후 11월이 들어서자 통로 계정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다. 제트고 학폭 가해자 친구 얼굴 합성의 능용. 게시물은 더 구체적이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패턴, 접속 기록의 IP까지. 이거 뭐 어떻게 구했냐? 가짜 인스타 계정 이른바 찐냐 불리던 계정은 도민재가 만들었다는 정황이었다.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였다. 아마 계정의 주인 혹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가 배신한 것이리라. 민재는 누구도 믿지 않는 눈빛으로 주위를 훑어보았지만 그러나 그의 곁에는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고립된 건 진우가 아니라 민재 자신이었다. 마침 타이밍도 기묘했다. 같은 시기 언론은 딥페이크라는 이름을 불리는 유사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었다. 아! 이번 학폭 사건의 전말도 순식간에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에게 까발려졌고 포털의 헤드라인에 오르내리며 가집으로 소비되었다. 넌 좆됐다 이제. 그나마 다행히도 민재의 신상 공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중들은 정의와 공익 실현에 일조한다는 역할놀이에 심취해 너나 할 것 없이 가시도친 댓글을 토해냈다. 근데 말하는 뻔세가 약간 얘를 도와줘야 한다는 느낌으로 말하네? 뭐지? 얘 또 뭔가 또 갑자기 이런 처지 되니까 또 주인공이 이거 뭐 이거 또 아 얘도 돌봐줘야 되는 학생이니까 이러지 마라 진짜. 이러지 마라. 얼굴 없는 사람들이 퍼붓는 비난의 수위가 점점 심해질수록 민재가 아프다는 핑계로 결석한 날들이 들어갔다. 설상가상 한 탐사보도 팀에 의해 사업가인 도민재 아버지가 지역 정치인과 긴밀히 얽혀있다는 야 이건 좀 지금까지 이루어진 민재의 부모의 민원 고발 고소 이외 제기 등 전방위적인 압박 교사들은 갑질이자 권력형 비리로 재조명되었다. 한층 더 불타오른 여론의 상승기를 타고 교육청과 학교는 방어의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교육감의 기자회견. 6개 교원 단체들의 연합 성명 발표와 주말 시위 같은 적극적인 이거는 이건 사태가 너무 큰데? 그리고 이젠 정치권까지 관심을 드러낸 이슈가 되었다. 첫 폭로 후 겨우 3주 덮으려 애쓰던 자와 드러내려는 자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결국 서주영의 속을 태우던 학폭위 행정소송은 기각되었다. 내 삶을 좀먹던 아동학대 소송도 부담을 이기지 못한 민재가 스스로 취하였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오기 전 도민재 가족은 갑작스럽게 YG를 떠났다. 장기 결석으로 인한 학업이 이어갈 수 없었던 민재는 자퇴를 선택했다. 그가 법의 심판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딘가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었다. 민재가 학교를 떠나고 얼마 후 트루스인 제트 하이트 계정도 자취를 감추었다. 만약 그 익명의 폭로가 없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 근데 왜 무섭지? 이 폭로가 사실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 폭로가 사실이 아닌 거 아니야? 이것도 막 우진우가 꾸며낸 계정 아니야? 진실을 밝힌 다른 방법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잠시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 남은 학기를 수업과 시험 출제와 밀린 생활기록부 작성으로 바쁘게 보내야 했다. 그나마 이제 재판 준비를 병행하지 않는다는 게 구원이었다. 겨울방학 날 2002년 12월 그것까지는 좀 피해망상 아니냐고요? 아니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아니 뭔가 얘 말하는 뻔세가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또 도민재가 약간 불쌍한데라는 뻔세로 말하잖아 이거. 12월 마지막 주 겨울방학이 시작되던 날 흰눈이 소목히 아이들을 반겨주던 날 나는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운동장 벤치에 앉아있었다. 종례를 마치자마자 교장실에 다녀온 참이었다. 내년에는 휴직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모로 힘들었을 텐데 몸 좀 추스르고 와요. 형식적인 위로였다. 도와준 건 없으면서 말만큼 늘 부드러웠다. 난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운동장 저 멀리 길 가던 진우가 나를 알아보고 꾸벅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아주 깊이 오랫동안. 그런 그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진우야, 넌 네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지금의 학교에는 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른들이 있으니까. 진우가 사라지는 그 교문으로 얼마 뒤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혜원쌤, 오랜만? 서주영 장학사님, 이 시간이 여기 어쩐 일이야? 옆 학교 출장 가다 들렀어. 줄 게 있어서. 주영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박세진이 땡 중학교 시절 썼던 소설의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오래된 편지지 한 장. 아, 편지를 얘가 줬구나. 중은 저 멀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말이야, 세진이 추락한 날. 세진이 자리에서 우연히 찾았어. 걔가 너한테 쓴 편지. 이걸 왜 네가... 무서웠어. 경찰이나 누군가 이걸 읽으면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편지를 몰래 숨겼어. 언젠가 너에게 전해주려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 아, 얘가 전달해준 거구나. 나는 편지를 꺼내 읽었다. 여러 번 접히고 구겨진 편지는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안녕, 반갑다고 해야 하나? 뭐 읽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요즘 조금 많이 힘들었어. 진짜 죽을 만큼. 근데 말할 데가 없더라.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너한테 써본다. 이제 마지막이지도. 너무 늦게 발견해버린 고백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툭투둑 미처 닦을 새도 없이 떨어진 눈물에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젖어버린다. 아, 얘의 눈물이었구나. 글자가 점점 번져갔지만 나는 편지를 손에 든 채 엉엉 울었다. 정말 오랜만에 통곡했다. 그리고 그런 날 바라보는 주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봉투 속을 더 찾아보았다. 이 소설은 아직도 갖고 있었어? 몰라, 복사해놨었어. 그땐 정말 좋았으니까. 난 그때 세진은 도와주지 못했고 나만 살아남으려 했어. 나도 그랬어. 우리 모두 그랬지. 그땐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못했고 죄책감도 후회만 마음속에 쌓여갔어. 그러게,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소설에 쓰여진 A4 용지는 바르고 구겨졌지만 내용이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세진이가 절망에 빠져 스스로 찢어버렸던 그 소설은 그렇게 세월을 버텨 살아남아 있었다. 이야, 고맙다. 이렇게 가져와줘서 잘 읽을게. 나야말로 받아줘서 고마워. 이제야 세진이랑 나중에 만났을 때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고해를 마친 기분인걸? 그럼 나 이제 갈게. 눈 또 많이 온대. 그래 주영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조심히 가. 연락할게. 나는 소설 복사본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문장들은 서툴고 감정적이지만 그때의 세진이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지금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겨우 이것 때문에 세진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람에 휘날리는 낡은 교정에 나무들이 어딘가 모르게 나를 위도한 듯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교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길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절대 편하지만은 않는 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걸음을 멈추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나는 내 곁에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다시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The end and I will walk again.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모든 길에는 끝이 있다고. 학생들은 졸업하고 교사는 퇴직하고 기록은 폐기되고 기억은 잊힌다고. 그러나 우리는 안다. 어떤 이의 시간은 어떤 날 이후로 여전히 그 길 위에 멈춰 있음을.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 발을 떼지 못한 나의 이야기일까? 다른 길로 가버린 너의 이야기일까? 우리는 모두 같은 길 위에 있었다. 다만 그 아픔을 모른 척하며 지나쳤을 뿐. 이제는 망설이지 않기를. 누군가 멈춰선 그 길 위에서. The end. 끝이네. 다시 길을 걷다. 이야, 잘 만들었는데? 스토리 좀 그냥 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여기도 누구 하나의 어시스턴트 챗 GPT, 소라, 클라우드? 여기도 한 명의 거의 1인 개발이네? 1인에서 2. 플레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만들었는데? 배경화면 바뀌었어. 야,
뭐야 저장이 없었나? 뭐야 저장이 없었나 보네. 내가 저장을 안 했나 봐. 잘 만들었는데? 다시 길을 걷다였습니다. 재밌었네요. 돈 받아도 되겠네. 이거 스토리 쪽, 뭐지? 조금만 더 손 보면은 진짜 돈 받아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스토리는 잘 짰어요. 약간 결말부가 조금 너무 사이다를 직격으로 때려버려가지고 아니 그게 나을라나? 뭔가 조금 더 조금 더 고구마를 더 먹인 다음에 사이다를 때렸으면 그게 나았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사이다만 쭉 먹이니까 현실감이 약간 떨어지는 기분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까 재밌었습니다.